환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준비하라고 전하세요. 독일 베를린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울려 퍼진 차가운 선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작은 체구의 동양 여성이 벌떡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독일 최고 권위의 병원에서 모든 의사가 손을 놓은 환자를 구하겠다고 나선 것은 고작 23세 한국 여의사 박서연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얼 하며 들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베를린 대학병원 응급실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병원 앞들을 가르며 울려 퍼지고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들것에 실린 환자가 급히 이송되어 들어왔습니다. 72세의 한국계 독일 거주민 김만석 할아버지였습니다. 갑작스런 뇌출혈로 의식을 완전히 잃은 채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높았고 동공 반응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발견 후 30분경과 현장에서 심정지 한 차례 발생했습니다. 재세동 후 맥박은 돌아왔지만 의식은 계속 없는 상태입니다. 응급실은 순식간에 긴장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각종 의료 장비를 준비했고 당직 의사들이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검사 결과를 본 독일 의료진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CT 촬영 결과 뇌출혈의 범위가 광범위했고 뇌압 상승으로 인한 뇌간 압박 소견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환자의 나이가 72세라는 점이 상황을 더욱 절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담당 의사인 하인츠 밀러 교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 뇌출혈이면 수술해도 의미가 없어요. 설사 살아난다 해도 식물인간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옆에 있던 신경외과 레지던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독일 의료 가이드라인 상으로도 이런 케이스는 적극적 치료보다는 완화 치료를 권하고 있죠. 간호사장도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병실도 부족한 상황에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에게 중환자실을 할당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때 복도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환자의 가족들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만석 할아버지의 며느리인 이미영 씨가 남편과 함께 급히 달려왔습니다. 독일에서 30년간 거주하며 작은 한식당을 운영해온 이들 부부에게 시아버지는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중환자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의료진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저희에게는 아버지가 전부예요. 돈이 얼마나 들든 상관없으니 최선을 다해주세요. 하지만 독일 의료진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부인,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의학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작은 체구의 동양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단정히 입은 그녀는 바로 박서연, 23세 나이에 하버드 의대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현재 베를린 대학병원에서 신경외과 수련을 받고 있는 천재 한국 여의사였습니다. 서연은 환자의 차트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CT 영상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의료진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환자분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출혈 부위를 보시면 뇌간 직접 손상은 없고 압박으로 인한 것 같습니다.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밀러 교수는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박 레지던트, 당신은 아직 경험이 부족해요. 70이 넘은 환자의 뇌수술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게다가 마취 위험도도 높고요. 다른 의료진들도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동양인 여자애가 뭘 안다고 나서나 하는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환자의 손을 잡고 맥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미약하지만 규칙적인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공 반응을 다시 확인해 보니 완전히 소실된 것이 아니라 미세하게나마 반응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봐주세요. 환자분의 활력 징후가 생각보다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CT 영상을 보시면 서연이 영상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지만 밀러 교수는 짜증스럽게 손을 저었습니다. 그만해요, 박 레지던트. 당신은 아직 1년 차도 안 됐잖아요. 경험도 없으면서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서연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감정적이라고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공부하고 준비해왔는지, 하버드에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화를 내는 대신 더욱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감정이 아니라 의학적 근거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글래 쓰고 혼수 척도를 다시 계산해 보시면 완전한 뇌사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MRI를 추가로 촬영해서 정확한 손상 범위를 확인한다면 충분합니다. 밀러 교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이 환자는 완화 치료로 전환합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미영 씨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제발 눈 좀 떠주세요. 그 소리를 들은 서연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의사들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치료를 포기했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다짐했었습니다. 언젠가 의사가 되면 나이나 조건 때문에 포기당하는 환자는 절대 만들지 않겠다고. 서연이 벌떡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아직 이 환자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수술하겠습니다. 중환자실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23세 동양인 여자 레지던트가 독일 최고 권위의 신경외과 교수 앞에서 자신이 수술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밀러 교수의 얼굴이 붉어지며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1년차 레지던트가 이런 고난도 수술을 한다고요? 정신이 나갔나요? 다른 의료진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동양 여자애 미쳤나? 자기가 뭔 줄 아나?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시켜 보이겠습니다. 박서연이 수술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중환자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독일 의료진들의 비웃음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 정말 재미있네요. 23짜리 동양 여자애가 우리 베를린 대학병원에서 뇌수술을 하겠다고요? 간호사장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밀러 교수는 팔짱을 끼고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박 레지던트, 당신이 하버드를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특별 대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여긴 독일이에요. 우리만의 엄격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옆에 있던 선배 레지던트 한스가 비꼬듯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아, 맞다. 미국에서는 젊은 의사들이 영화처럼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하죠. 하지만 여긴 현실이에요, 현실. 하지만 서연은 이런 반응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 병원에서 수없이 겪어온 일이었으니까요. 처음 베를린 대학병원에 왔을 때부터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여자가 무슨 신경외과냐, 어린애가 뭘 안다고 하는 속삭임들을 매일 들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환자들조차 처음에는 서연을 의사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진짜 의사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라며 다른 의사를 찾는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서연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난 서연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똑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과 과학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의사의 꿈을 키우게 된 것은 다른 이유였습니다. 12살 때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는데 동네 병원에서는 나이가 많으니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적극적인 치료를 포기했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서연은 울면서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면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고등학교 시절 서연의 성적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생물과 화학에서는 만점을 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서연이 정도면 서울대 의대는 확실하다고 했지만 서연의 꿈은 더 컸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학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하버드 의대였습니다. 토플 만점, SAT 만점을 받았고 의대 입학시험 MCAT에서도 최상위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부모님은 기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버드에서의 4년은 지옥 같았지만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늘 도서관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 공부했고 실습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기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성적을 유지했고 교수들로부터 천재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신경외과 실습에서 보여준 실력은 지도 교수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학생은 타고난 외과 의사다. 손이 정말 정교하고 집중력이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졸업할 때는 최우등으로 졸업했고 여러 병원에서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독일을 선택했을까요? 서연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독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를린 대학병원은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경외과 센터였습니다. 여기서 인정받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베를린에 온 첫날부터 서연은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독일어는 유창했지만 동료들은 일부러 빠른 방언으로 이야기해서 서연을 소외시켰습니다. 회진 때도 서연의 의견은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수술 참관 기회도 다른 레지던트들에 비해 현저히 적었습니다. 동양인이라서 여자라서 너무 어려서라는 이유들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환자들도 서연을 보면 진짜 의사냐고 의심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했습니다. 독일 의학 서적을 밤새워 읽었고 수술 동영상을 수백 번 반복해서 봤습니다. 병원 시체실에서 몰래 해부학 공부를 하며 손기술을 연마했습니다. 그 결과 지필 시험에서는 항상 최고 점수를 받았고 실기 평가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특히 밀러 교수는 서연을 노골적으로 싫어했습니다. 동양인들은 암기는 잘하지만 창의성이 부족하다며 서연을 깎아내렸고 여자가 신경외과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구시대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경험 부족이라며 일축했고 다른 남자 레지던트가 같은 말을 하면 좋은 생각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연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만석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 근처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는 며느리를 도우며 가끔 병원에 한국 음식을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처음 서연을 만났을 때 할아버지는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오, 우리나라 젊은 의사 선생님이구나. 여기서 한국 사람 보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서연을 친손녀처럼 챙겨주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서연을 보면 서연아, 포기하지 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끈기가 있단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줄 거야 라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지금 그 할아버지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독일 의사들이 포기했지만 서연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할아버지이기도 했고 이국 땅에서 만난 소중한 가족이기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서연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증명할 기회라는 점이었습니다. 밀러 교수가 서연을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박 레지던트, 정말로 수술하겠다는 거예요? 이 환자가 수술대에서 죽으면 책임질 수 있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를 다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시켜 보이겠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눈에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를 잃었을 때의 슬픔과 지난 6개월 동안 견뎌온 모든 차별과 무시에 대한 분노, 그리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김만석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고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정정했습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는 있었지만 의사는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하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산책을 빠뜨리지 않았고 며느리 미영의 한식당 일도 도와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며느리 미영이 부엌에서 나오며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지나 보다. 그런데 미영아, 오늘 서연이가 온다고 했지? 그 애가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던데.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병원에서 차별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버지가 만든 김치찌개 먹여주려고 했는데. 할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음식이 최고지. 그 애가 힘낼 거야. 할아버지에게 서연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독일에 온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특히 자식들은 모두 독일인이 되어버린 것 같아 아쉬웠는데 서연을 만나고 나서는 마치 친손녀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서연이 병원에서 힘들어할 때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격려했습니다. 서연아, 나도 처음 독일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텼더니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 너도 반드시 성공할 거야. 오전 10시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베를린의 가을 공기는 상쾌했고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할아버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은 독일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한국 사람이죠? 우리 병원에 한국 의사 선생님이 계시던데 정말 똑똑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서연이 말씀이시군요. 그 애는 정말 대단해요. 하버드 의대를 나왔거든요. 두 노인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오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미영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럼 우리 서연이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지. 그 애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단다. 할아버지는 서연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두부를 정성스럽게 넣고 끓이면서 서연이가 이거 먹고 힘내서 독일놈들. 코를 납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후 2시 할아버지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현기증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어지러움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쉬려고 했지만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영아. 할아버지가 며느리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식당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실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 급히 달려가 보니 할아버지가 소파에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한쪽 팔에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 미영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식이 몽롱해졌고 호출에도 반응이 약했습니다. 구급대원이 혈압을 재어보니 210에 120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뇌졸중 의심됩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미영은 울면서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아버지, 괜찮을 거예요. 제가 여기 있어요. 구급차 안에서 할아버지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의식 수준이 떨어지고 혈압은 더욱 올라갔습니다. 구급대원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정맥 주사를 놓았지만 할아버지는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빨리, 더 빨리 가주세요. 미영이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구급대원은 무전으로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72세 남성 환자 급성 뇌졸중 의심, 의식저하 진행 중, 3분 후 도착 예정. 베를린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혈압은 더욱 올라가 230에 130을 넘었고 동공 반응도 느려졌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와 할아버지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CT 촬영 준비하고 신경외과에 연락해.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미영은 복도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고 남편도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의식을 잃으셨어. 뭐라고? 아침에는 멀쩡하셨는데.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미영은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버지가 괜찮기를.
CT 촬영 결과가 나왔을 때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뇌출혈이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뇌압이 상당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미영에게 설명했습니다. 부인,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뇌출혈이 크고 나이를 고려할 때 미영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때 서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미영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던 것입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서연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서연아, 힘내라. 우리나라 사람은 끈기가 있다. 할아버지의 그 말들이 귀에 들렸습니다. 서연은 급히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독일 의료진이 할아버지를 포기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밀러 교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 뇌출혈이면 수술해도 의미가 없어요. 가족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전하세요. 그 순간 서연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에게 친할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국 땅에서 만난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는 서연이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버티라고 격려해준 분이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워진 손이었지만 아직 미약한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포기하지 않을게요. 서연은 CT 영상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희망이 있었습니다. 뇌간 직접 손상은 없었고 혈종 제거만 성공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밀러 교수가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환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완화 치료로 전환합니다. 하지만 서연은 벌떡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할아버지를 구하겠다는 서연의 절박한 외침이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수술하겠습니다. 서연의 외침이 중환자실에 울려 퍼진 순간 독일 의료진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밀러 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더니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이게 뭔 소리죠? 1년 차도 안 된 동양 여자애가 우리 베를린 대학병원에서 뇌수술을 하겠다고요? 주변 의료진들도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정말 재미있네요. 코미디 같아. 간호사장 잉그리드가 팔짱을 끼고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박 레지던트, 당신 지금 정신이 제대로 있는 거예요? 뇌수술이 장난인 줄 아세요? 선배 레지던트 한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거들었습니다. 하버드에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현실이에요. 영화가 아니라고요. 마취과 의사 프랑크도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23살짜리 애가 70이 넘은 환자 뇌수술을 한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요? 밀러 교수는 서연 앞으로 성큼 다가와 위압적인 자세로 말했습니다. 박 레지던트, 당신이 아무리 하버드를 나왔다고 해도 여기서는 1년차 레지던트일 뿐이에요. 더구나 이런 고난도 수술은 최소한 10년 이상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는 거죠?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이 환자분은 아직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CT 영상을 보시면. 닥치세요. 밀러 교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따위가 나한테 의학을 가르치려 드나요? 그때 병원장 볼프강 슈미트가 소란 소리를 듣고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죠? 밀러 교수가 한숨을 쉬며 설명했습니다. 병원장님, 1년차 레지던트가 뇌사 상태 환자를 수술하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병원장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아, 그 하버드 나온 한국 여자 말이군요. 그런데 뇌수술을 하겠다고요? 정말 웃기는군. 병원장은 서연에게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레지던트,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나요? 이 병원의 명성이 걸린 문제예요. 경험도 없는 레지던트가 수술해서 환자가 죽기라도 하면 우리 병원이 국제적으로 망신당할 텐데. 서연은 필사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병원장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이론과 실습을 철저히. 하버드? 병원장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미국의 의학 교육이 우리 독일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200년 전부터 세계 최고의 의학을 발전시켜온 나라입니다. 간호사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동양 여자애 정말 뻔뻔하네.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하버드 나왔다고 해서 독일에서 특별 대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심지어 청소부 아주머니까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요즘 젊은 애들은 겁이 없어도 너무 없다고 혀를 찼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미영이 상황을 듣고 중환자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러 교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의학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영은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세요. 제발 수술이라도 해주세요. 그때 서연이 미영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할아버지를 살려드릴게요. 하지만 미영의 남편 김철수가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하더니 서연을 말렸습니다. 서연아,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독일 의사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말을 들은 독일 의료진들은 더욱 비웃었습니다. 봐요, 같은 한국 사람도 현실을 알고 있잖아요. 밀러 교수는 팔짱을 끼고 서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박 레지던트, 현실을 직시하세요. 당신이 수술해서 환자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의료사고로 법정에 서고 의사 면허도 박탈당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병원도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고요. 간호사장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당신 같은 외국인이 독일에서 의료사고라도 낸다면 앞으로 아시아 의사들, 독일 취업이 더 어려워질 거예요. 병원장이 최후 통첩을 내놓았습니다. 박 레지던트,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 수술은 절대 허락할 수 없어요.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고집 부린다면 레지던트 과정에서 제명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 다른 의료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저렇게 무모한 레지던트는 위험해요. 하지만 서연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침대 옆으로 가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지만 아직 미약한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포기하지 않을게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 기억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끈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더욱 결연했습니다. 밀러 교수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정말 답답하군요. 당신이 수술해서 환자가 죽으면 그 책임을 누가 져요? 서연이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집니다.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웃기는 소리. 1년차 레지던트가 무슨 책임을 져요? 그럼 제가 레지던트를 그만두겠습니다. 대신 이 수술만은 허락해 주세요. 이 말에 중환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23의 젊은 여의사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환자를 살리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병원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쳤군요. 레지던트 그만두고 뭐 할 건데요? 독일에서 의사 자격도 없으면서.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살릴 수 있는 환자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거든요. 바로 그때 의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독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경외과 의사 중 한 명인 클라우스 바그너 교수였습니다. 그는 밀러 교수보다도 서열이 높은 원로 의사였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시끄럽죠? 밀러 교수가 급히 설명했습니다. 바그너 교수님, 1년차 레지던트가 뇌사 환자를 수술하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바그너 교수는 서연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그 하버드 출신 한국 레지던트군요. 정말로 이 환자를 수술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바그너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그럼 조건을 하나 걸겠소. 당신이 정말로 이 수술을 원한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혼자서 해보시오. 단 실패하면 즉시 독일을 떠나야 하오. 중환자실이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는 서연에게 마지막 기회이자 동시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바그너 교수의 조건이 중환자실에 무거운 침묵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혼자서 해보시오. 단 실패하면 즉시 독일을 떠나야 하오. 이는 서연에게 마지막 기회이자 동시에 인생을 송두리째 걸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제안이었습니다. 밀러 교수가 급히 바그너 교수에게 속삭였습니다. 교수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우리 병원 명성에. 하지만 바그너 교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젊은 의사의 패기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군요.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지난 시간들이 스쳐갔습니다. 부산에서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오직 공부로만 세상과 맞섰던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던 차가운 의료진의 말, 하버드에서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지만 결국 최우등으로 졸업했던 순간들, 그리고 독일에 와서 지난 6개월 동안 견뎌온 모든 차별과 무시들 말입니다. 서연아, 포기하지 마라. 우리나라 사람은 끈기가 있단다. 할아버지의 그 말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눈을 뜨고 바그너 교수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혼자서 수술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시켜 보이겠습니다. 그 순간 중환자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밀러 교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정말 미쳤군요. 23짜리가 70이 넘은 환자의 뇌수술을 혼자서 한다고요? 이건 자살행위예요. 간호사장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 동양 여자애 정말 정신이 나갔나 봐요. 하지만 바그너 교수는 의외로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럼 계약서를 작성하죠. 박서연 레지던트가 김만석 환자의 뇌수술을 단독으로 집도하되 수술 실패 시 즉시 독일을 떠나고 앞으로 유럽 어느 병원에서도 근무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병원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바그너 교수님, 그래도 이건 너무. 병원장,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젊은 의사가 이렇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하는데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독일 의료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실패하면 의사로서의 꿈이 완전히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를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복도에서 지켜보던 미영이 서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서연아, 정말 괜찮은 거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서연은 미영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언니, 저를 믿어주세요. 할아버지는 제게도 친할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남편 철수도 서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결과가 어떻든 우리는 내가 고맙다. 아무도 아버지를 돌아보지 않을 때 내가 나서줘서. 바그너 교수가 서연에게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박 레지던트,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소. 이 수술을 혼자서 할 자신 있소? 서연은 할아버지의 침대 옆으로 가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아직 미약한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밀러 교수가 마지막으로 비꼬듯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수술실 준비는 해드리죠. 하지만 마취과나 다른 의료진의 도움은 기대하지 마세요. 당신이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하니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주세요. 수술실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은 마지못해 수술 기구들을 준비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어차피 실패할 텐데라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마취과 의사는 내가 마취만 해주는 거예요.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책임 안 져요라고 못 박았습니다.
수술실 간호사들도 우리는 기계적으로 도구만 전달해 드릴 게요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술실로 향하기 전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깨워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끈기가 있다. 포기하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다 알아준다. 그 말씀들이 지금 제게 힘을 주고 있어요. 서연은 할아버지의 이마에 손을 대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은 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23세 어린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반드시 할 수 있어. 서연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손을 씻고 수술용 장갑을 끼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모든 지식, 지난 6개월 동안 독일에서 익힌 모든 기술들을 총동원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서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는 가족들이, 중환자실에서는 냉소적인 독일 의료진들이 자신의 실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준비됐습니다. 서연이 수술실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수술실 안에 차가운 공기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수술대 위에는 할아버지가 누워 있었고 각종 의료 장비들이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취 완료됐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수술대 앞에 섰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3세 한국 여의사가 독일 최고 권위의 병원에서 홀로 모든 것을 걸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메스를 들고 할아버지의 머리에 조심스럽게 대었습니다. 할아버지, 시작할게요. 할아버지, 시작할게요. 서연이 메스를 할아버지의 머리에 대는 순간 수술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마취과 의사 프랑크는 팔짱을 끼고 비웃는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고 수술실 간호사들도 저 어린애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절개를 시작했습니다. 메스가 피부를 가르는 순간 서연의 손은 놀랄 만큼 안정적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훈련과 독일에서 지켜본 수많은 수술들이 그녀의 손끝에 스며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절개 완료. 두피 혈관 확인됩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마지못해 거즈를 건네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뭘. 하지만 서연의 정확한 해부학적 지식과 깔끔한 수술 진행을 보고 조금씩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개골을 열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진짜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두개골 절개는 신경외과에서 가장 위험한 과정 중 하나였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뇌혈관을 다칠 수 있고 그러면 환자는 즉시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인데 할 수 있겠어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고 집중했습니다. 드릴을 조심스럽게 두개골에 대고 정확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드릴 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정밀한 기법을 활용해 뇌를 손상시키지 않는 완벽한 각도로 두개골을 절개해 나갔습니다. 뼈 절개 진행률 50%, 경막 손상 없음 확인. 서연의 전문적인 보고를 들은 간호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생각보다 제대로 하는데?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두개골을 완전히 열고 뇌를 노출시킨 순간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뇌출혈의 범위가 CT에서 보인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고 혈종이 뇌간 근처까지 확산되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출혈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수술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강화, 심박수 불안정. 마취과 의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이것 봐요. 역시 안 된다니까.
간호사 중 한 명이 혀를 찼습니다. 뇌관까지 출혈이 퍼져 있으면 이미 손 쓸 수 없어요. 다른 간호사도 거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포기하고 봉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마취과 의사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레지던트,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 정도면 이미.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서연은 현미경으로 출혈 부위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다행히 뇌관 자체에는 직접적인 손상이 없었고 압박에 의한 기능 저하로 보였습니다. 만약 혈종을 성공적으로 제거한다면 뇌관 기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미세 흡입기 주세요. 서연이 침착하게 요청했습니다. 간호사는 마지못해 기구를 건네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을 텐데. 서연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혈종 제거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만 실수해도 뇌혈관이 터져서 대량 출혈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손은 마치 숙련된 장인의 손처럼 정교했습니다. 하버드에서 시체실에서 밤새워 연습했던 그 시간들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혈종 덩어리 제거 완료. 서연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혈종을 제거하자마자 숨어있던 혈관에서 갑자기 출혈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순식간에 수술 부위가 피로 범람했습니다. 출혈. 대량 출혈 발생. 마취과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수술실 모니터의 경고음이 더욱 요란해졌습니다. 혈압 급락. 맥박 약해짐. 간호사들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포기하고 봉합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더 큰 위험을 감수하고 출혈 부위를 찾아 막는 것이었습니다. 포기한다면 환자는 분명히 죽을 것이고 도전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은 있지만 실패할 확률도 매우 높았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레지던트, 빨리 결정하세요. 이대로 가면 환자가 쇼크로 죽어요. 서연의 머릿속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포기하지 마라. 우리나라 사람은 끈기가 있단다. 그 순간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흡입 압력 최대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응급수혈 준비해주세요. 서연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계속하시는 거예요? 네,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서연은 출혈로 시야가 완전히 가려진 상황에서도 해부학적 지식만으로 혈관 위치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정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잘못하면 더 큰 혈관을 다쳐서 환자가 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출혈 부위 추정. 중대 뇌동맥 분지로 보입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클립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이 숨을 죽이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연의 손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취과 의사조차 비꼬는 말을 멈추고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서연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클립 적용. 지금 서연이 클립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출혈이 멈췄습니다. 완전히 멈췄습니다. 수술실의 경고음도 점차 잦아들었고 환자의 혈압이 안정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출혈 정지 확인. 혈압 상승. 마취과 의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간호사들도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정말로 해냈잖아.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하지만 서연은 안도의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아직 수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혈은 멈췄지만 이제 남은 혈종들을 모두 제거하고 뇌압을 정상화시켜야 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나머지 혈종 제거 진행합니다. 서연이 다시 미세 흡입기를 들었습니다. 수술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서연의 수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바그너 교수와 밀러 교수가 수술실 모니터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밀러 교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저런 출혈 상황에서. 바그너 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 젊은 의사 정말 대단하군요. 저 정도 위기 상황에서 저렇게 침착할 수 있다니. 병원장도 수술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놀랍도록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은호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 어린 동양 여자가. 수술실 안에서 서연은 마지막 혈종 제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었습니다. 뇌관 근처의 혈종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환자의 생명 중추가 손상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서연이 속으로 중얼거리며 극도의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혈종까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혈종 제거 완료. 뇌압 정상화 확인. 서연의 승리 선언이 수술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혈종 제거 완료. 뇌압 정상화 확인. 서연의 선언이 수술실에 울려 퍼진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였습니다. 혈종은 제거했지만 과연 할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을 수 있을지, 뇌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서연은 현미경으로 뇌 조직을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다행히 뇌관에 직접적인 손상은 없어 보였고 압박이 해제되면서 혈류가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봉합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환자의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혈압 강화. 80에 50. 마취과 의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동시에 심전도에서도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부정맥 발생. 심실세동 징후 보입니다. 수술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간호사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역시 무리한 수술이었어. 다른 간호사도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서연을 향해 화를 냈습니다. 봐요.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환자가 쇼크 상태에 빠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연을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도 순식간에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혈압 강화와 부정맥. 이는 뇌수술 후에 종종 나타나는 뇌심장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뇌압 변화로 인해 자율신경계가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지는 현상이었습니다. 만약 맞다면 곧 안정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에피네프린 1mg 정맥 투여해 주세요. 서연이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정맥 투여요? 뇌수술 후에 에피네프린을? 간호사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뇌수술 후에는 혈압을 급격히 올리는 약물 사용을 피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뇌출혈 재발 위험 때문이었죠. 하지만 서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뇌심장 증후군으로 보입니다. 일시적인 자율신경 불안정이에요. 에피네프린으로 심장 리듬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마취과 의사가 반박했습니다. 미친 소리. 뇌수술 직후에 에피네프린을 쓰면 뇌압이 올라가서 재출혈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심정지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서연이 냉정하게 반문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뇌도 같이 죽어요. 지금은 심장을 살리는 게 우선입니다. 간호사들이 서로 망설이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며 박은호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복도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직접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마취과 의사가 급히 설명했습니다. 환자가 혈압 강화와 부정맥을 보이고 있는데 레지던트가 에피네프린을 쓰자고 합니다. 박은호 교수는 모니터를 살펴보더니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박 레지던트, 근거가 있소? 서연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네, 교수님. 혈압 강화 패턴과 심전도 변화를 보면 전형적인 뇌심장 증후군 소견입니다. 뇌압 변화로 인한 교감신경 항진이 심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에피네프린으로 심장 기능을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뇌압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표준 치료입니다.
박은호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피네프린 투여하시오. 마취과 의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정말로 에피네프린을? 박 레지던트의 판단이 맞소. 지금 상황에서는 심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요. 박은호 교수의 확실한 지시에 간호사가 에피네프린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은 정확한 용량을 계산해서 천천히 투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에피네프린이 투여된 지 30초, 1분.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환자의 심박수가 안정되기 시작했고 혈압도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심박수 정상화, 혈압 상승. 마취과 의사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부정맥도 점차 사라지고 정상적인 심장 리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연을 의심하던 간호사들도 이제는 감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단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마취과 의사도 서연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미안합니다, 레지던트. 제가 틀렸네요. 서연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모두 환자를 위한 마음이었잖아요.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두개골을 다시 덮고 두피를 봉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을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취 중단하고 의식 회복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마취 약물을 중단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수술실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왜 깨어나지 않을까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은호 교수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뇌 손상이 생각보다 심각한 건 아닐까요? 서연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왜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걸까요? 서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간절히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예요, 서연이에요. 깨어나세요.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제발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 기억해요. 포기하지 마라. 우리나라 사람은 끈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할아버지 차례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지만 곧 확실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서연의 손을 약하게 잡는 것 같았습니다. 움직임 있어요. 손가락 반응 있습니다. 서연이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박은호 교수가 급히 와서 확인했습니다. 정말이군요. 의식 회복 징후가 보입니다. 그리고 몇 분 후 할아버지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점차 선명해지더니 서연의 얼굴을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입을 움직이려 했지만 아직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살아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박은호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소. 정말 기적이군요. 마취과 의사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성공했어요. 수술실 밖에서는 미영과 철수가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5시간이 넘었는데 아직 소식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미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피곤하지만 환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언니 성공했어요. 할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미영이 그 말을 듣고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야? 정말로 아버지가? 네, 의식도 돌아오셨고 생체 징후도 안정적이에요. 이제 회복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철수도 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정말 고마워.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가 깨어나셔서 정말 기뻐요. 바로 그때 복도에 밀러 교수와 병원장, 그리고 여러 의료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밀러 교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서연을 얼마나 무시하고 비하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웠습니다. 병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레지던트. 밀러 교수가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그너 교수가 대신 말했습니다. 박 레지던트, 오늘 당신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의술이 아니었소. 진정한 의사 정신이었습니다. 나이나 경험을 떠나서 당신은 진정한 의사요. 주변 의료진들이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더 큰 박수로 바뀌었습니다. 23세 한국 여의사가 독일 최고 권위의 병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환자를 살려낸 기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수술 성공 소식이 병원 전체에 퍼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3세 한국 여의사가 독일 최고 권위의 신경외과 의사들이 모두 포기한 환자를 혼자서 살려냈다는 소문이 베를린 대학병원 곳곳에 번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던 사람들도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실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그 증거였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수술 후 이틀째부터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눈 깜빡임과 손가락 움직임뿐이었지만 점차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서연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은 남편 품에 안겨 흐느꼈고 서연도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독일 의료진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동안 서연을 무시하고 비하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녀에게 다가와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장 잉그리드가 첫 번째였습니다. 박 레지던트, 제가 당신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의사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배 레지던트 한스도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서연,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였어. 내가 하버드를 나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의사라는 거였어. 한스는 평소 건방진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겸손한 자세로 사과했습니다. 마취과 의사 프랑크는 더욱 솔직했습니다. 내가 경험만 믿고 교만했어. 내가 뇌심장 증후군을 진단했을 때 정말 감탄했어. 나도 20년 넘게 마취과에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밀러 교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흘째 되는 날 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서연이 들어서자 밀러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레지던트, 아니, 박 의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독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경외과 의사 중 한 명이 23세 동양 여성에게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교수님, 고개를 들어주세요. 서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밀러 교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요. 제가 당신을 편견으로 바라본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동양인이라고, 여자라고. 그런 이유로 당신의 실력을 의심했습니다. 의사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밀러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의술은 제가 30년 의사 생활에서 본 것 중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연은 감동받았지만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그저 할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었을 뿐이에요. 교수님께서도 같은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밀러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날 보인 모습을 돌이켜보면 저는 이미 의사로서의 초심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주었어요. 밀러 교수는 서연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박 의사님, 제가 당신의 지도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우리 병원에서 가장 복잡한 케이스들을 맡기고 싶어요.
당신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자신을 무시하던 교수가 이제는 지도교수가 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장 볼프강 슈미트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병원 전체 직원이 모인 원래 회의에서 서연을 무대 위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박서연 의사입니다. 지난주 우리 병원에서 일어난 기적의 주인공이죠. 병원장은 서연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분을 처음 봤을 때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리고 동양인이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하지만 이분이 보여준 의술과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병원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의술에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으며 성별도 없습니다. 오직 환자를 향한 사랑과 의지만이 있을 뿐입니다. 박서연 의사가 바로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전체 직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서연을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며칠 후에 벌어졌습니다. 독일 의학 저널에서 서연의 수술을 다룬 논문을 게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뇌심장 증후군에 대한 혁신적 접근 젊은 한국 의사의 성공 사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또한 베를린 의과대학에서는 서연을 초청 강연자로 부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23세 레지던트가 교수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된 것은 베를린 의과대학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독일 주요 일간지들이 한국의 젊은 의사, 독일에서 의료 기적 일으켜라는 제목으로 서연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23 여의사, 독일 최고 병원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라는 헤드라인이 한국 전체를 감동시켰습니다. 서연의 부모님은 부산에서 신문을 보며 자랑스러워했고 고향 사람들도 모두 서연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할아버지의 회복이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거의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이 세상을 떠났을 거야. 할아버지가 서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야말로 할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늘 말했잖아. 우리나라 사람은 끈기가 있다고. 너는 그걸 증명해 보였어. 이제 독일 사람들도 알았을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미영과 철수는 매일 병원에 와서 할아버지를 돌봤습니다. 그들은 서연을 보면 항상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가족의 은인이야. 평생 잊지 않을게. 서연은 그런 그들을 보며 의사가 된 보람을 느꼈습니다. 생명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바그너 교수는 서연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사용했던 수술용 현미경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독일에서 첫 번째 뇌수술을 성공시켰을 때 사용한 현미경이요. 이제 당신이 가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소. 서연은 그 의미를 알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독일 신경외과의 전통이 자신에게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서연에게 큰 변화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동양인이라서, 여자라서, 어리다는 이유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증명했고 인정받았으니까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동료들이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고 환자들도 서연을 보면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의사님이 담당하시면 정말 안심이에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밤 할아버지 병실에서 할아버지와 조용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할아버지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시작이야. 내가 여기서 보여준 것처럼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면 돼. 그럼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말이야. 그날 밤 서연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꿈을 이뤘으니까요. 수술 성공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뇌기능 검사에서 거의 정상 수치가 나왔고 보행이나 언어 능력도 수술 전과 다름없이 회복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봐서는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결과였습니다. 독일 의료진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완벽한 회복은 처음 본다며 감탄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할아버지 병실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밀러 교수, 바그너 교수, 병원장, 그리고 서연과 함께 일했던 의료진들까지 모두 와서 할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서연의 부모님도 급히 독일로 날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서연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꽉 껴안았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러워. 할아버지는 병실에서 작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특히 서연이 덕분에 제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포기하셨지만 서연이 하나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의술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환자를 향한 사랑, 생명을 향한 사랑 말입니다. 밀러 교수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 선생님, 저희가 정말 잘못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생명력과 박 의사의 의술이 만나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네요. 할아버지는 밀러 교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서연이를 잘 부탁드려요.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이 이 아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바그너 교수는 서연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 의사 유럽 신경외과 학회에서 당신을 특별 연사로 초청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수술 케이스를 발표해달라고 하네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럽 신경외과 학회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 학회 중 하나였습니다. 23세 레지던트가 그런 자리에서 발표를 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병원장도 서연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박 의사, 우리 병원에서 당신에게 특별 펠로우십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신경외과 분야에서 독일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병원의 아시아 의료 교류 프로그램을 담당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는 서연에게 독일 의료계에서 특별한 지위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인정은 동료 의료진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간호사들이 서연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만든 작은 액자였는데 거기에는 진정한 의사 박서연이라고 독일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간호사장 잉그리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처음 봤을 때는 정말 편견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요.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선배 레지던트 한스는 더욱 솔직했습니다. 서연,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질투도 났고 인정하기 싫었어. 하지만 너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 너는 진짜 의사야.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다른 레지던트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서연은 그들에게 경쟁 상대가 아니라 존경하는 선배이자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마취과 의사 프랑크는 서연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연, 나는 25년 동안 마취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수술을 봤어. 하지만 그날 내가 보여준 집중력과 판단력은 정말 특별했어. 특히 뇌심장 증후군을 진단했을 때. 솔직히 나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 하지만 너는 확신에 찼었어. 그게 진짜 의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며칠 후 서연은 베를린 의과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강당에는 교수들과 학생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서연이 단상에 올라서자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연의 강연 제목은 의사의 마음 포기하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23세 젊은 의사입니다. 처음 독일에 왔을 때는 많은 편견과 무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분의 환자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의술에는 국경이 없고 나이도 없고 성별도 없다는 것을요. 오직 환자를 향한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만이 있을 뿐입니다.
강연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서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만석 할아버지는 저에게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였고 이국 땅에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은 포기하지 않는 용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끈기와 정신력이었습니다. 강연장에서 감동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의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할 때도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연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오랫동안 박수를 보냈습니다. 베를린 의과대학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강연 중 하나였습니다. 강연 후 한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박 의사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더 많은 환자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또한 한국과 독일의 의료 교류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 답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서연의 강연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23 한국 여의사, 독일 최고 의대에서 감동 강연, 편견을 실력으로 극복한 우리나라 젊은 의사 등의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서연의 고향인 부산에서는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했고 서연의 모교에서는 후배들이 서연을 롤모델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독일 의료계 전체의 변화였습니다. 서연의 성공 이후 독일 병원들이 아시아 의사들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편견 대신 실력을 중시하게 되었고 젊은 의사들의 의견도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서연 하나의 성공이 독일 의료계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서연 자신이 가장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수술이라도 두렵지 않았고 어떤 편견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국 의사다라는 자부심이 그녀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우리나라 사람의 끈기를 몸소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할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져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내 생명을 구해준 건 물론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존심도 세워줬어. 서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진짜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서연에게 당부했습니다. 서연아, 앞으로도 지금처럼 해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끈기가 있단다. 그걸 계속 보여줘라.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약속드릴게요. 그날 밤 서연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꿈을 이룬 기쁨이 가슴 가득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이제 베를린 대학병원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 신경외과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밀러 교수의 지도 아래 수많은 복잡한 수술을 성공시켰고 그때마다 독일 의료진들은 역시 박 의사다라며 감탄했습니다. 서연의 수술 실력은 이제 베를린을 넘어 유럽 전체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럽 신경외과 학회에서의 발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의사들이 서연의 발표를 듣고 기립박수를 보냈고 여러 유명 의학 저널에서 서연의 논문을 게재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젊은 한국 의사의 혁신적 접근법은 신경외과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날도 서연은 새로운 환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70대 독일 할머니였는데 뇌종양으로 여러 병원에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왔습니다. 박 의사님, 다른 의사들은 모두 나이가 많아서 위험하다고 해요. 하지만 선생님이라면. 할머니의 눈에는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정확히 진단해보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릴게요.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는 김만석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년 전 모든 의사들이 포기했던 그 할아버지를 자신이 구해냈던 기억 말입니다. 의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 서연의 가슴속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그 할머니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독일 의료진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수술을 또다시 해낸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가족들이 서연에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박 의사님은 저희 가족의 천사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의사가 된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편 김만석 할아버지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영의 한식당도 기적의 할아버지가 계신 식당으로 유명해져서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병원에 서연을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그때마다 우리 서연이가 독일에서 이렇게 유명해지다니 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서연아,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 서울대 병원에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구나. 한국 최고의 병원에서 서연을 스카우트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독일에서 이런 성과를 낸 의사는 한국 의료계에 꼭 필요한 인재다라는 것이 서울대 병원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서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독일에서의 생활은 이제 안정적이었고 독일 의료진들의 인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독일에서 배운 것들을 한국에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어린 시절의 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박은호 교수는 서연의 고민을 알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서연,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하겠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당신은 이미 독일과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계속해 나가면 좋겠소. 밀러 교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 내가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아쉽겠지만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야. 내가 독일에서 배운 것들을 한국에 전해주는 것 말이야. 서연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2년 더 독일에서 경험을 쌓은 후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독일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더 많은 환자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과 독일의 의료 교류에도 기여하고 싶고요. 서연의 이 결정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1년 전 할아버지가 쓰러졌던 그 공원이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건강해진 할아버지가 서연과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야. 우리나라에도 내 같은 의사가 필요하거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어요.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게 진짜 의사의 모습이야. 몇 개월 후 독일 의료계에서는 서연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서연 의사 공로 인정식이었습니다. 베를린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독일 전역의 의료진들이 모여 서연의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병원장이 서연에게 특별 상패를 수여하며 말했습니다. 박서연 의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의사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실력으로 인정받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일 의학회에서는 서연의 이름을 딴 박서연 상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젊은 의사 중에서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의학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었습니다. 당신의 정신을 후배들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독일 의학회의 설명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소식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서연의 소식을 지속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독일이 인정한 우리나라 천재 의사, 한국 의료의 위상을 높인 젊은 영웅 등의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서연의 고향 부산에서는 시에서 부산의 자랑, 박서연 의사 현수막을 걸고 시민들에게 자랑스러움을 전했습니다. 서연의 모교인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서연의 사진을 걸고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는 문구를 새겨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것은 서연으로 인해 독일에서 공부하는 한국 의대생들과 의사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박서연처럼 실력 있는 한국 의사들이 많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독일 의료계에서 한국인들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서연 한 사람의 성공이 많은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1년 전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할아버지도 살리고 나 자신도 성장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겠다. 그것이 진정한 의사의 길이고 우리나라 사람의 정신이니까. 마지막으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편견에 위축되는 젊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최고의 병원에서 인정받는 당당한 한국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서 더 많은 환자들을 도와주고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끈기가 있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서연은 앞으로도 그 끈기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23세 한국 여의사가 독일에서 일으킨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끝까지 버티는 정신력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라도 심어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댓글로 어디서 들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꼭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